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블로그에서 했던 마지막 사례는 뭐냐면 하우스홀드가 즉 가게가 일반 가게가 새로 발행된 국채를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 하우스홀드는 일반적으로 자기 현금 자산을 어디에 예치할 수가 있냐면요. 예금, 은행 예금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할 수가 있냐면 쉐어, 이게 MMF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MF 상품을 산 거예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현금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돈 많은 데들은 이런 그 해치펀드나 또 MB 그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기 돈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의 경우에는 예금하고 쉐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MBFI까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하우스홀드가 트레저리 즉 국채를 일만큼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냐, 총 이 세 군데에서 하니까 예금에서 0.5만큼 하고 쉐어에서 0.25, 현금에서 0.25 이렇게 돈을 인출해서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시면 쉐어 이게 MMF잖아요. 거기서 0.25를 빼니까 쉐어가 이만큼 줄어들고 쉐어가 줄어든 만큼 오버나잇 RRP가 또 이렇게 줄어들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을 한번 보면요. 예금 0.25 예금 0.5네요. 0.5만큼 줄어드니까 은행의 예금 0.5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저것도 줄어들어야 되죠. 뭐죠? 리저브도 0.5만큼 줄어들었는데 여기 0.75로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왜 그럴까? 그거는 바로 MBFI 때문입니다. 그 MBFI가 어떻게 됐냐면은 일반 가게들이 MBFI에서 0.25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MBFI가 할 수 있는 거는 트레저리를 0.25만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럼 현재 자기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자기 부채 부분에서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부채를 그만큼 일으켜야 되죠. 그럼 뭘 통해서 하냐면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데 MBF는 누구한테서 빌리나요? 저기 가서 빌리죠. 누군가요? 은행 가서 빌리고 그러면 0.25만큼 빌렸으니까 또 리저브가 0.25만큼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면은 이전하고 똑같은데 굳이 하우스홀드까지 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상당히 많은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요까지가 연준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 연준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민간 부분이 QT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QT는 단순한 QE의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QE에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이 페드가 국채를 인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QT에서는 누가 국채를 인수합니까? 예, 일단 뭐 제일 처음에 딜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게도 있고 은행도 있고 MMF도 있고 또 이 NBFI라는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따라서 QT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결론 내리는 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오버나잇 RRP가 감소할 거냐,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거냐, 잘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MMF라고 한 거는 현재는 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 법에 의해서 빌만 인수하게 돼 있어요. 노트는 인수를 못 하고요. 빌하고 그 국채를 그 담보로 하는 국채를 담보하는 레포 요것만 할 수가 있어요. MMF는 현재는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또 여러 가지 단기 그 머니마켓 단기 상품들이 있죠. 아까 했던 뭐 MMF 상품도 있고 또 NBFI도 있고 또 은행 예금도 있고 이런 것들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 수준에 따라서 금리의 상대 수준에 따라서 이런 그 QT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두 글을 읽고 느꼈던 거는 처음엔 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 올렸던 영상보다도 너무 그 당연한 얘기들을 한 건데 근데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앞서서 많은 투자자들이나 또 많은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 길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다 잘 알고 있어 하고 굳이 가계, MMF, 은행, 그 다음에 NBFI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 대차 대조표 변화가 이렇게 되고 뭐 그 QT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오버나잇 RRP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틀릴 게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연준도 지금 QT에 대해서 특히 QT의 자금 원천이 어디로부터 올 것이냐, 그 다음에 QT를 할 때 누가 국채를 매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 지금 관심이 많아 이걸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연준이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니면 오히려 수많은 이 해설가라든지 수많은 또 이쪽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은 오케이 알았어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 블로그 1, 2편에 걸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현재 연준의 페드의 고민과 현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번 영상과 이번 페드 블로그 뉴욕 페드 블로그 1, 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국채 결국에 연준의 고민은 뭐냐면 국채 인수의 주체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자금 소스 방법 주체와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이제 연준의 QT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버나잇 RRP 자금이 일단 1.7조나 있으니까 얘부터 할 거야. 왜냐면 오버나잇 RRP 자금이 이전에 2020년부터죠. 4월부터 굉장히 많이 이게 증가했었는데요. 그때 증가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오버나잇 RRP가 어쩔 수 없이 이 시중에 넘쳐나는 돈들을 모아놓은 거, 연준이 워낙 그 QE를 세게 하니까 남아도는 돈이 모아놨으니까 이번에 QT 할 때는 그거 쓰면 되겠네 이런 아주 피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그렇다면 사실 이런 블로그 1, 2를 쓸 일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버나잇 RRP로 QT가 진행이 될까 굉장히 회의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의 길이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그걸 미리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 내용들은 제가 그 페드 가이가 최근에 조셉 왕이죠. 이 연준 그 데스크에 있었던 트레이딩 데스크에 있었던 그분이 발표한 블로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그 내용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버넷 RRP를 통해서 QT를 진행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버드 NBFI 또는 레버리지드 펀드라 그래요. 그 레버리지를 맞는 쓰는 레버리지 펀드들은 여기에 뭐 딜러 아까 말씀드렸던 해치 펀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그 자기 자본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데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블랙락 하면은 블랙락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을 운영하지만 그게 다 자기 자본금이 아니죠. 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펀드도 뭐냐면 자기 자본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그 연준의 그 QT를 할 때 국채를 인수한다든지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그 주체들은 대체로 돈을 어떻게 자금하냐면은 레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왜냐면 돈을 빌릴 때 저게 필요하죠. 그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갖고 있는 담보는 자기 자산에 있는 국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거를 맡기고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그걸 갖고 또 국채를 사고, 이거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바젤3라는 게 들어오면서 딜러들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딜러들 보면은 JP 모간 무슨 은행의 자회사, 뭐 자회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딜러가 은행의 자회사일 때는 뭐의 제약을 받냐면은 바젤3의 제약을 받습니다. 바젤3에 의해서 전체 은행, 자기 자회사까지 이 통합 대차 대조표로 그 은행의 그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딜러가 이제 계속 이 레포로 통해서 자금 조달을 쭉 하고, 레포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는 지난번 제 영상과 이번 연준 블로그에서 봤듯이 그 대차 대조표가 계속 그 레포를 통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전체 이 한도에 걸리면은 SLR이라고 하죠. 그 한도에 걸리면은 더 이상 돈을 그 레포 시장에서 요거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포 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뭐냐면 오버넷 RRP로 RRP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현격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감소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SLR 면제가 있겠죠. 이 SLR 면제라는 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1년간 2020년 3월에서 2021년 4월 1일까지 3월 31일이네요. 그때까지 지속됐던 건데 뭐냐면 그 한 은행의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그게 밑에 자산분의 그 은행의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이 레버리지 비율을 하는데요. 자기 자산 비율이 자산이 적어지면은 이 비율이 커지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5%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면 자본은 그대로, 보통 그대로니까요. 이게 커지는데 이 자산을 계산할 때 그 보통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 레포 대출, 지급준비금을 현재는 자산에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은행이 얼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쓰느냐의 비율이고,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위험 자산이 문제가 생기면은 레버리지, 야 이거 좀 너 위험하니까 레버리지 좀 줄여,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국채나 레포 대출한 거, 지급준비금, 여기는 이게 위험이 거의 없죠. 물론 국채는 만약에 은행이 장기의 국채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자율 변동에 의한 그 국채 가격 위험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레포 대출이나 지급준비금, 레포 대출은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은 자산에서 제외를 해야 이 레포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레포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MMF가 RRP를 감소시키고 레포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려면 오버넷 RRP 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레포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금 원천은 MMF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렇게 커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레포 대출을 해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바젤3 그 문제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사실 바젤3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요. 현재 이제 페드 고민을 한번 보면요, 현재 나타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은 그 국채의 규모예요. 현재 23.4조예요.
근데 2008년에 보면은 5.1조였어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딜러들이 레포로 자금 조달한 거예요. 레포 조달. 자, 그러면 요때는 그리고 2008년 요때는 3.1조, 대략 3조, 한 2조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죠. 그러면 이 이전 2008년 이전의 기간에서는 딜러들이 레포 시장에서 그 자금을 확보하고 조달을 하고 자금을 빌리고 그걸로 국채를 사고 했을 때 그 갭이 이건 전체 국채 양입니다. 그럼 전체 국채 양하고 2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요. 이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데요. 23.4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거의 22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연준 이 데이터 다 보겠죠. 이거 연준에서 만든 데이터니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좀 앞으로 QT의 길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구나 그런 느낌이 오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우리가 그 페드 블로그에서 그 두 가지 했죠. 그러니까 오버넷 RRP로 즉 MMF를 통해서 하는데 또 그때는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한 그런 펀드들이 하는 거고 이번엔 일반 투자자 가계라고 봅시다. 이게 가계가 MMF에서 인출하는 케이스 오버넷 RRP에서 돈을 빼서 가계가 이제 하면은 이제 그 MMF가 오버넷 RRP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가계는 그 돈을 인출한 걸 갖고서 어떻게 하냐면 국채를 사는 거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MMF에 있는 쉐어 이거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MMF는 은행이 아니니까 이걸 디파짓 또는 예금이라고 안 하고 쉐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쉐어를 빼요. 그럼 10만큼 줄이니까 MMF는 당연히 RRP에 들어가 있던 현금을 딱 빼겠죠. 물론 은행에서 뺄 수도 있지만은 보통 RRP에서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다 그러면 RRP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RRP에서 돈을 뺍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국채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페드 RRP 감소하고 국채 감소해서 RRP에서 오버넷 RRP에서 이게 이제 감소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경우의 문제는 뭡니까?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 곡선 역전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이 빌은 보통 잘 안 사고요. 대체적으로 뭐 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노트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2S, 10S 이거 역전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년짜리하고 10년물이 더 싸다. 그러면 이 일반 투자자들이 저걸 사야 돼 말해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문제점은 수익률 곡선 역전인데 해결책은 뭐냐면 재무부가 자기 발행한 거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예를 들어 빌도 만기가 돌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도 만기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1년 미만, 요건 2년에서 10년, 요건 그 만기가 이렇게 된 건데 이때 빌이 그 만기가 돌아왔다고 재무부는 반드시 빌을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재무부의 자기 판단하는 건데요. 이때 장기 국채 위주로 물량을 많이 발행하면은 장기 금리 많이 발행해서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얘기 뭡니까? 시장 금리가 노트 쪽에서 이게 많이 올라가겠죠. 또는 연준이 갖고 있는 거 직접 매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한다면은 QT 자금 원천이 오버넷 RRP가 되면은 안정적인 QT가 최소한 초기에는 달성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게 단순한 금리의 문제도 아니고 이 바젤 3라는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은 뭐 SR 면제를 한번 또 한다든지, 현재 영국은 아직도 SR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결국에 규제와 수익률 곡선 문제가 해결돼야지 안정적인 QT가 가능하다. 안정적인 QT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오버나잇 RRP부터 예를 들어 시작하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냥 오버나잇 RRP부터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또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국채 시장의 유동성, 하루에 거래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일평균 거래량이 3,700억인데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2002년경에 그 정도인데 지금 6,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죠. 그 딜러가 레포 조달을 하는 거는 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인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현재 1.6조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유동성도 요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요 한 반 정도에 시장에 그 매일매일 거래되는 게. 그럼 이게 이제 연준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20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각국의 중앙은행들 또는 각국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큰 회사 금융기관들이 이때에 그 미국 국채 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됐었고, 그때 연준에서 했던 게 뭡니까? 상설 피마, 그 다음에 중앙은행 달러 수합, 그때 우리나라도 요걸 받았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국내를 위해서는 상설 레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했듯이 QT로부터 매년 1조 달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연주 그 재정 적자로부터 1.5조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매년 2.5조 달러가 이렇게 또 더 추가가 될 건데요. 아까 24조였으니까 이게 한 32조 정도까지 올라갈 예상인데요. 아주 그런데 이제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유동성과 딜러의 대차 대조표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때에 따라서 2020년 같은 일들이 3월에 있었던 국채 투매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QT 중단으로 바로 가는 건데요. 어쨌든 연준은 SRF하고 상설 피마 이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SRF는 뭐냐면 미국의 국내 은행들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은행이나 또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은 국채를 맡기고 돈을 연준으로부터 빌리는 이 레포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상설 피마는 이건 뭐냐면은 외국의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중국도 많이 들고 있고, 그러면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 맡기고 레포로 자금을 땡겨오는 이런 걸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버나잇 RRP는 지금 뭐 규모가 1.7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새로 만든 그런 것 중에 좀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SRF하고 상설 피마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제가 보는 QT에 대한 예상은 뭐냐면 재무부와 어마어마한 협조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거 뭐냐면 UST 이슈언스 믹스, 이게 뭐냐면 빌하고 노트를 어떻게 잘 신규 재발행을 할 거냐,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일드 커브, 이 수익률 곡선을 어떻게 요걸 해줄 거냐, 요거를 잘하면은 이 QT가 적어도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쭉 봤듯이 대차 대조표 그 규제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일드 커브 이 수익률 곡선 이 역전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너무 이 많은 걸 지금 국채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로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표현은 졸탄 포자의 표현인데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 QT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 대차 대조 QT 대차 대조표 정상화 축소죠. 이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 정상화라고 그러죠. 이 어떤 그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출발점. 현재는 이제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는데 QT라는 걸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비행기 타보시면은 우리 갑자기 비행기 가다가 뚝 떨어지고 아니면 쭉 올라가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갑자기 상승 기류를 만나거나 아니면 하강 기류를 만나거나 했을 텐데 그거를 비행기 용어에서는 그 에어 포켓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가는데 에어 포켓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준의 그 블로그 1, 2를 통해서 연준이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읽혀지고 그다음에 또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5번에 RRP 1.7조 있으니까 그거부터 없애면 한 1년 반, 1, 2년은 편하게 큰 뭐라 해야 되나요? 어려움 없이 QT를 진행할 수 있겠네 했지만 실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곳곳에 이 대체제표 정상화라는 걸 향해 가는 길에 수많은 에어 포켓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끊임없이 주시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